옛날 옛적 조선의 아름다운 마을에 김철수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열정적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무슨 일에든 최선을 다하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확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일까? 이 세상과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 철수는 이런 고민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마을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한쪽 구석에서 장사하던 한 노인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앞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철수도 그저 습관적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닫았습니다. 노인은 율곡이이의 이기이원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론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으나 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이 풀어내는 이야기에 금방 매료되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기이원론을 쉽게 설명해보자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단다. 첫 번째로 일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법칙, 변하지 않는 진리야. 예를 들어 선의 중요성, 인간이, 도덕성, 모든 사람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등이 여기에 해당해. 반면 기는 우리가 숨쉬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지. 예를 들어 이 바람, 온도, 우리 몸, 음식 전부가 계속해. 철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야기를 더 듣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와 기는 절대 서로 떨어질 수 없단다. 비유하자면 이는 설계도이고 기능도 설계도를 바탕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어. 집이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하지만 그 집이 어떤 구조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지는 설계도라는 이에 담기지. 혼자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두 가지는 똑같이 있어야 해. 이 밭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도 같아. 마음이 아무리 고귀하고 바르게 지향되더라도 몸이 함께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노인의 이야기에 부영술이 점점 깨달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철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와 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철수는 인생에서 이와 기의 균형을 맞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마음속이가 즉 도덕적 원리와 철학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길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도덕적 가르침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행동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철수는 마을의 율곡이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와 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이렇게 율곡이이의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실현하며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율곡이이의 이기이원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속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대 큰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철수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마음속의 도덕적 가르침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 더욱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자, 여러분, 그럼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에 토마스란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항상 도덕과 윤리에 대해 고민하곤 했죠. 어느 날 토마스는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화창한 아침이 밝아올 무렵 토마스는 파란 모자를 쓴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즉시 소년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마침 똑같이 파란 모자를 쓴 다른 소년이 길 건너편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토마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강아지가 진짜 길을 잃은 강아지일까요? 그때 토마스에게 떠오른 것은 칸트의 첫 번째 카테고리적 명령, 즉 내가 원칙으로 세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행동하라 였습니다. 토마스는 결정했습니다. 화가 나건 슬프건 내가 원칙을 세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 소년이 아닌 다른 소년들도 동일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토마스는 두 소년 모두에게 공정하게 대하기로 했습니다. 토마스는 두 소년에게 공원에서 얼음 과자를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했고 이를 통해 두 소년은 친해졌고 결국 강아지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는 도덕적 원칙을 실천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친절함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칸트의 두 번째 카테고리적 명령, 즉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는 명령은 더 어려운 시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시장에서 값비싼 보석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훔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칸트의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범인을 잡기 위해 대표적으로 혐의가 가는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마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단지 수단으로, 즉 범인을 찾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토마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범을 발견하기로 결심했고 힘을 모아 죄 없는 사람을 희생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토마스는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덕적 원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실천한 도덕적 원칙들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결국 사람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사람들에게 칸트의 철학을 통해 도덕적 삶이 무엇인지 깨우쳐주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칸트의 철학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도덕적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하루는 70대의 시골의 목수 할아버지 김목수 씨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대학생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론을 설명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김목수 씨는 옥죄로 가득한 자신의 작업장에 대학생을 초대했습니다. 대학생은 철학 수업 과제를 위해 김목수 씨와의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기대했던 심오한 철학적 토론 대신 할아버지는 옥죄와 연장으로 가득한 작업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은 실망했지만 김목수 씨는 농담을 던지며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젊은이,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질문하려고 왔다면서? 그 양반은 꽤 똑똑한 사람이었지.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지 그러냐고. 그 4가지 원인론이라는 게실은 내 테이블 만들기와 똑같은 거야. 김목수 씨는 저녁 해가 지기 전에 간단히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진료인을 설명해줄게. 여기 이 나무들 봐라. 이게 바로 내가 말한 진료인이야. 이 나무가 없었으면 당연히 테이블도 만들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진료인은 나무라고 하는 거야. 나무 더미를 바라보던 대학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군요. 나무가 진료인이군요. 김목수 씨는 이내 작업대 위에 놓인 나무판을 들어 올리며 그럼 이게 2번째 형상이네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판들이 나를 통해 특정한 형태를 갖게 될 거야. 모든 나무가 다 같은 테이블이 될 수는 없어. 내가 모양을 결정해야지. 이 평평한 상판과 4개의 다리, 이게 테이블의 형상이네야. 할아버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톱을 집어들고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은 진지하게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목수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배우는 작용인이라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난 목수잖아. 이 손으로 직접 테이블을 만든다고. 여기서 내가 없었다면 이 나무 조각들은 그냥 나무일 뿐이지. 내가 이들을 자르고 다듬고 조립해서 테이블이 되게 만드는 거란다. 마침내 테이블의 모양을 갖추는 작업이 끝나자 김목수 씨는 학생을 초대해 완성된 테이블을 구경하게 했습니다. 대학생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원인, 목적론적 원인이야. 김목수 씨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건 사람들이 그 위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이게 바로 목적론적 원인이란다. 테이블은 그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대학생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철학 수업 과제를 마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모두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설명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학생은 철학 수업에서 이 경험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김목수 할아버지를 통해 테이블이 어떻게 단순한 나무 조각에서 의미 있는 물건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론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발표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 대학생은 철학 과목에서 최고의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목수 씨는 자신이 만든 또 하나의 테이블처럼 젊은이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심어준 것이죠.